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업에 앞서 잠시 약간의 설명을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서술형 답안을 제출했었는데, 서술형 답안 체크는 월요일, 화요일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예정이지만은 그때 가서 다 설명은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지라기보다는 이제 조언이죠. 여러분들이 서술형 답안을 쓴 걸 보면은 우선 문장 구성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문장으로 구성을 해라고 한 말은 제대로 잘 지켜서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크게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다 쓰지 않고 거기에서 이 정도만 쓰면 선생님이 알아먹겠지 하고 넘어간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서술형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거를 정확히 써서 내야지 답안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으로. 그래서 물론 한 명씩 답안 확인을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틀린 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틀린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국권수호운동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국권수호운동 중에서도 을사늑약 이후의 반발들, 의거활동, 항일의거활동, 항일의병활동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136조 애국계몽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독립운동의 노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독립운동의 노선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되냐면은 무장투쟁, 그러니까 의병활동, 이어서 나중에는 독립군 활동, 이 무장투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력 양성운동, 우리가 부족한 실력 때문에 식민지로 전락이 된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실력을 양성을 하자. 그러니까 무장투쟁보다는 약간 거리가 있는 실력 양성운동이 이렇게 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노선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무장투쟁에 대한 내용들이었다고 보면은 오늘 배울 거는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은 민중을 계몽시키자, 그리고 근대 교육을 하자, 그리고 산업을 진흥시키자,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백성들을 교화시키자, 이런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운동이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 애국계몽운동 세력은 무장투쟁 세력보다는 우리가 실력을 먼저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몽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칠판에 보면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됐던 여러 단체들을 지금 시간순으로 적어놨습니다. 지금 위에 우리가 국권수호운동 여기 위에 파트는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있던 거. 동학농민운동부터 경술국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주요 사건을 쭉 적어놓은 건데, 그 주요 사건에 있었던, 그 주요 사건쯤에 있었던 그 애국계몽운동 단체, 그리고 그 활동들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냥 밑에다 쓴 게 아니에요. 다 연관성이 있게 다 밑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등장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이 보안회는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이 러일 전쟁 시기에 일제가 우리한테 요구를 해. 뭘 요구를 하냐면은 황무지 개척을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황무지 개척을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너희는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한테 황무지 개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관료와 유세인들이 합쳐서 조직한 이 보안회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결국에는 철회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은 농광회사와 협력하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회가 한 역할은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렇게만 연결시키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일 전쟁 중 때.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타난 이제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헌정연구회입니다. 이 헌정연구회는 이 독립협회 출신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엇을 지향했냐, 어떤 정치체제를 지향했냐면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습니다. 입헌군주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미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활동을 했냐, 이때 지금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되죠.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 일진회가 뭐냐면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일진회,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 일진회를 비판하면서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였다. 그런데 이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나서 뭐가 설치되죠? 통감정치. 그래서 통감부가 새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초대 통감 누구? 이토 히로부미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죠. 기억나죠?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되자마자 해산이 되게 된 게 바로 헌정연구회였다. 그래서 설치 직후 해체되게 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계승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자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했던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다. 그래서 이 단체는 전국에 지위를 두고 신문, 월간으로 항상 잡지 같은 거 나오는 게 월보라고 하죠. 월보를 간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대한자강회는 이 헌정연구회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똑같은 정치체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의 가장 큰 이제 역할은 뭐였냐면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다가 강제로 해산을 당한다. 이제 이 뒤로 보안법이 일본에 의해서 보안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보안법을 적용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해산되게 됐다. 이렇게 알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있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137쪽에 비밀결사 단체로서 만들어졌던 게 신민회입니다. 비밀결사. 이거를 대중하게 공개가 아니라 이제 비밀로 이제 조직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민회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가 주도로 해서 맨 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가 주도로 해서 이회영, 이승훈, 양기탁, 이런 신채호 등과 같이 신민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과 그 다음에 공화정 체제를 만들자, 공화정 체제로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자라는 것을 목표로 새롭게 단체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비밀결사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단체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모금해서 국외에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 어디에 하냐면은 간도 지역에,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라는 곳에 있어요. 이거 나중에 배우게 돼요. 어차피 20년대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삼원보라는 곳에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는데 이 거주지에다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다. 처음에 이름은 신흥강습소인데 이름이 나중에 무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신흥무관학교가 이 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학교를 설립합니다. 학교를 평양에는 대성학교, 정주라는 곳에는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제적으로는 태극서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몽서적을 출판을 합니다. 책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민족 산업의 육성에 힘쓰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여기 제가 색깔 표시는 안 했는데, 이 대한밀신보가 신민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뒤에 가서 신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할 때 또 나오긴 하는데,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밀신보는 여기 신민회에 주도했던 양기탁과 그 다음에 영국인이었던 베델이 합작해서 이 신문을 만들게 됐다. 그래서 대한밀신보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이게 신민회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우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으나 1911년에 일제가 이 단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소탕하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을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상 해체가 된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신민회가 와해되게 된다. 그렇지만은 이 신민회에 참여했던 여러 애국지사들이 국외로 나가서 활발하게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한 것도 많지만은 1920년대 신간회라는 단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신민회랑 신간회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 신민회는 아직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에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는 물론 식민지 이후에 전락 이후에 하긴 하지만은 주요 활동은 식민지 전락 이전에 1907년부터 있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38쪽은 개별적으로 풀어봅시다. 138쪽은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 이제 139쪽부터 141쪽까지는 독도와 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저번 시간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독도가 우리가 침탈당하게 된 계기가 뭐였다고 했죠? 한일의정서, 러일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이 조약을 서명하게 했다 했죠, 일본이. 그래서 그 한일의정서의 내용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그 군사용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일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한일의정서인데, 그때 우리나라 영토 중에 편입됐던 게 바로 독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가 이때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편입되고 다케시마라고 불리게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불법적인 영토 침탈인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지금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139쪽에 앞에 있는 내용,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고, 왜 이걸 그냥 넘어가냐면은 우리 2학기 때 어차피 독도 교육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자세한 거는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140쪽은 간도의 내용입니다. 간도라는 곳은 사이 간자를 써서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있었던 땅을 말합니다. 섬은 아닌데 섬처럼 따로 있다고 해서 간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712년에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국경을 확정짓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게 압록강하고 토문강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문강이라는 게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그게 지금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이거를 보려고 다시 이거를 경계획정을 보는데 토문강이라는 지명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경이 애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후반이 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다 간도로 올라갔어요, 저쪽에. 왜 그때 거기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었냐면은 청나라가 발언한 이 지역이 만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나라가 발원한 이 만주 지역, 이 간도 지역이 되게 신성시돼서 사람들을 다 비워버렸어요.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못 살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잘 관리했으면 상관없는데 여기 계속 비어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뭔가 우리나라 땅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나서도 여기에 이제 간도 사람을 이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한다던가 대한제국 영토로 간주한다던가 이런 식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게 애매하게 남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 청과 간도 협약을 맺게 돼요. 언제 맺냐면은 1909년에 우리 아예 합병하기 전에 간도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미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것을 빌미로 해서 청나라하고 간도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랑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청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뒤로 우리가 이제 간도를 주장하기가 좀 어렵게 된 거죠. 사실 국제법상으로 보면은 좀 애매합니다. 간도라는 거는. 간도는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역사적인 이런 흐름이 있었긴 하지만은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이 6.25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제 경계 협정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 이 경계 협정을 우리나라가 인정하냐 마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경계 협정을 우리나라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예요. 그리고 북한은 그냥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단체일 뿐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이 북한이 중국하고 맺은 경계 협정이 우리는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이 됐어요. 우리가 유엔에 가입될 때 동시에 북한하고 같이 가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도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서 이거를 주장할 수 있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북한이 맺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지, 이거를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게 국제법상으로 좀 애매하게 될 수 있다. 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을사늑약에 따라서 일본이 간도 협약을 맺은 것 자체는 불법적인 거다. 이거는 맞습니다.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좀 주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이섬농사 여기 내용도 읽어보고 문제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이제 1학기가 끝난 건 아니고 이번 방학 전까지 수업을 지금 143쪽까지 나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업이 하나씩 지금 한 차씩 찍었는데 그렇게 한 차씩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꼭 방학하기 전에 수업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우리가 방학 개학하고 나서 144쪽부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감 잃지 말고 필기도 다 해오시고 내용을 다 숙지했다는 전제하에 144쪽부터 나갈 테니까 수강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